만약에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 다 깨져버린다. 중국이 얼마든지 일본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가서 폭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핵무장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할 가능성은 다카이치 총리 내각에서 일본 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군사 대국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한 절반 정도나 될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더라도 미국이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핵 우산으로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핵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본 내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 온 거죠. 그 일본은 지금까지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핵 3원칙을 선언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 영토 내로는 핵탄두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범죄 국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또 이런 그 연합군 측에서 또 압력도 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 안 하는 나라다. 라고 선언을 했고 헌법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핵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예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들여놓지를 않겠다. 만들지도 않겠다. 이런 원칙을 지켜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 덕분에 국방비 지출을 아주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GDP의 1%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어땠느냐?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 같으면 한 5% 지출했고 우리나라도 GDP 한 5% 지출했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 정도를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GDP의 1%만 군사비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4% 정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그냥 경제개발에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비핵 3원칙 또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일본은 어찌 생각해 보면 덕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 좀 보호해 줘. 우리가 이 군대 안 둘 테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중국이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력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력이 이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세지고 특히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특히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사 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탄두도 많이 생기고 해군 함정도 그렇고 극초음속 미사일들 또 전폭기들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이 또 뒷받침이 됐던 거고 중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미국은 믿어도 될지 안 될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비핵 3원칙 중에 최소한 우리가 핵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핵을 우리가 영토 안에 갖다 놔달라. 그러니까 일본 영토 안에 미국의 핵탄도를 좀 배치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고 그게 다카이치 총리의 의견인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게 그래서 이번 총리실의 고위 관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던 거죠. 공개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여론을 떠보는 용도였다고 봐요. 예.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그냥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고 진짜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미국이 동의하에 일본에다가 배치하는 거 이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최대 75%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본 내부의 안보 및 정치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네.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갖다 놓자, 반입을 하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사실은요. 다카이치 이전에 이시바 총리가 있었잖아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분도 사실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하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하고 핵무기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인 겁니다. 왜냐? 지금 유럽의 나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나토는 미국하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공동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그런 방위 동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의 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이지만 그것을 공동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이미 이 전에 총리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좀 약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다카이치 총리인데요. 예. 그냥 어쨌든 간에 일본 안에 핵무기를 갖다 놓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다카이치 행정부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지금 75%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제 핵을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지금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제 직접적인 배경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은 일본의 전쟁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거고 또 그런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를 상당히 지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일본 이 여론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요. 핵무장에 대해서 스스로 핵탄두를 만든다.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만드는 거에 대한 찬성률은 굉장히 낮아요.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찬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39%. 근데 반대도 한 46% 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내로 핵무기를 반입하는 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특히 젊은 층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 많은 노년층들 특히 태평양 전쟁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원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 그 사건을 겪었던 그 세대들은 핵무기의 일본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겪지 않은 젊은 층,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재무장과 더불어서 핵무기를 직접 반입을 해서 스스로 일본 영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당히 노년층보다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핵무기를 일본 영내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 이게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은 차츰 더욱더 물러가게 되고 젊은 층의 입김이 세지게 될 테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좋은 거 아니야? 일본 영내에다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ICBM이라든가 또는 이 원자력 핵 잠수함이라든가 또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걸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말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일본 안에 핵미사일을 좀 배치해 줘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본 내부의 여론은 이제 핵을 반입하는 쪽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강화하는 거, 군비 증강을 하는 거, 요 부분하고요. 핵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게 되는 거, 요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핵무장을 하는 거, 일본이 스스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고 또 그걸 미사일하고 결합을 해서 중국이든 또는 러시아든 북한이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또 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유 숫자를 늘리고 또 자위대의 이 전투 능력을 증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 빨리 해. 너 왜 안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관세 폭탄 터뜨릴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역사를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군이 일본을 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군 군사령부가 가서 일본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전쟁 못하는 나라,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걸 한 2년 동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을 불구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농업국가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소련이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 때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동맹국이었습니다. 서로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일본과 독일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곧바로 미국과 소련은 적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련이 이 자본주의를 다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급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잘못하면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전에도 이미 산업화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잘 다독여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를 막는 그런 방파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게 되는 거고요. 일본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경제 개발을 도와주면서 일본에게 원조를 해주고 하면서 일본에게 재무장을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무장을 해라. 그래야 소련을 지킬 거 아니야. 소련으로부터 이 아시아를 지켜낼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일본이 그거를 거부해요. 우리 무장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장 안 하겠습니다. 왜? 아니 무장을 했더니 그 알잖아요. 옛날 군부가 이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뭐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전쟁에 끌고 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재무장 안 하겠습니다. 군대 키우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본은 그 재무장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판이 뭐냐면 1951년에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예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재무장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개발에만 전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면 미국 당신네들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전쟁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희들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경찰 비슷한 군대 그걸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경찰 비슷한 군대를 할 수 없이 두게 됩니다. 그게 자위대인 것이고 아직도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예요. 예.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은 뭐 모든 국력을 다 경제 개발, 경제 성장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정말 그걸 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던 거죠. 특히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황당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자기 안보를 미국에다가 저렇게 의존을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해요. 재무장을 하라고. 그래서 일본은 뭐 할 수 없이 재무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죠. 그래서 뭐 해군 함정도 늘리고 전투기도 늘리고 하지만 이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게 기조가 꽤 바뀌기 시작한 게 2012년에 아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아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겠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거 일본에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바꾸어서 야 이거 심각한 사태가 있으면 전쟁도 할 수 있어야지 뭐 그런 식의 해석을 변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베조차도 사실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뭐 핵무장을 하겠다 또는 핵을 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이 워낙 군사 강국화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부터는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해서 이제 미국의 핵을 아시아 국가들도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제안을 추진을 했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본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은 지금보다 2배, 3배로 늘려라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핵 폐기물 재처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 핵탄두로 하면 몇백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이미 ICBM급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ICBM급의 그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계속 방해를 한다면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걸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한다면 일본도 그걸 하기 힘든 거죠. 왜냐? 경제 제재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진영 같은 동맹국끼리 서로 이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는 핵우산으로 보호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핵무장 발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만만한 거죠. 만만했었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만 하더라도 자기는 핵이 있는데 일본은 핵이 없잖아. 그러면 까불지 말라는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A2AD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끈질기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요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제1도련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로부터 시작해서 류큐 열도 또 센카쿠 이쪽으로 해서 타이완,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섬으로 연결된 섬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안에 중국 쪽에 있는 그 섬은 그 바다는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이거는 중국의 바다야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추진해 왔어요. 그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또는 뭐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군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백 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그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이미 그 전략의 기반을 상당히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제 완성을 한 단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깨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중국몽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는 대만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대만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본이 분명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것은 일본을 공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대만 유사시에 개입한다고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가 있고 일본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더욱더 과감하게 개입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제 추측컨대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란이 핵탄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막지 못하다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취한 방식이 뭡니까? 바로 그거를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바로 그 핵 개발하는 그 사이트 자체를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네, 저는 중국도 얼마든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집스럽게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중국이 얼마든지 일본에 그 해당되는 사이트를 가서 폭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핵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도 핵무장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까운 장래에는 핵무장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일단 플루토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원료 물질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수입할 길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핵탄두 만든다 그럴 때 우리한테 그거를 누가 수출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플루토늄 농축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핵물질, 핵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료 물질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몰래 어떻게 해서 핵무장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국제사회로부터. 네. 첫째는 우리나라는 우라늄 광석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다 수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한국에다가 우라늄을 수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차단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발전소들이 당장 섰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 이제 송금망이죠. 송금망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 이 네트워크가 바로 스위프트망인데 여기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완전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핵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막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핵 폐기물을 계속 농축해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거를 일본은 막지 않았어요. 국제사회가.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는 그럼 뭐냐? 이거는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것 같지 않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그 원자탄 만들려고 시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저 믿을 수가 없네. 한국이 플루토늄을 농축을 하면 저거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언젠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은 핵 폐기물 농축 이것도 못하게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미국이 이제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훨씬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갈등과 휴전 협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태국의 총선 내년 2월로 되어 있는 태국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태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총선은 2026년 2월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휴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5년 7월, 8월에도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다시 터졌는데 7월, 8월 때의 국경 분쟁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했고 사실은 중재라기보다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둘 모두에게 너희들 전쟁 휴전 안 하면 그러면 관세를 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어 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휴전할게 해서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또 터졌잖아요. 그 12월에 터진 이유는 뭐냐?
태국 병사가 그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를 받고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고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앞으로도 말이죠. 이런 사건은 계속 터질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쪽이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는 계속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태국의 국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누틴 총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새로 총리된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새 내각에 대해서 태국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벌인 거예요. 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뭐 일종의 원수 같은 민족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서로 전쟁을 벌이고 나니까 이제 민족 감정이 막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내각과 군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거예요. 이것을 믿고서 이제 의회를 해산을 하고 내년 2월에 총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야 사실은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태국 군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분도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이 범죄 소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범죄를 깨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또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태국은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전쟁을. 그래서 완전히 그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괴멸시키고 싶은 거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이 범죄 온상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캄보디아를 돕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마도 태국의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2월 태국 총선 이후에는 태국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때까지 이거 계속 된다면요. 아마도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이 괴멸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그것 대부분 다 파괴가 될 거라고 보고 또 현재 캄보디아의 지배 세력인 훈센 가문의 돈줄도 다 끊길 거라고 봐요. 그 돈줄이 대부분이 카지노와 또 이 스캠 사기 범죄 조직들의 뇌물 이런 거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다 괴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센 가문의 통치 자금, 전쟁 수행 자금 이런 것도 대부분 괴멸될 거라고 봅니다. 태국이 캄보디아를 점령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점령을 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파괴된 나라인 상태로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겠죠. 그 정권의 형태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혹시 이번 충돌이 캄보디아 범죄 문제를 정리하려는 태국의 큰 그림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캄보디아를 이제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위험 국가, 요주의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냥 범죄 소굴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도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그 범죄 자금들이 태국에서 자금 세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국도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해라 입장을. 그래서 그런 돈들이 태국에서 돈 세탁되도록 못하게 그렇게 막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자기들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범죄자들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는 깨끗한 것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스캠 범죄 조직들의 속을 또 카지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감정 싸움이기도 한 것이지만 또 국경 분쟁이기도 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국제적인 스캠 범죄와의 전쟁 그것을 태국이 자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명분도 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좀 묘한 성격의 전쟁인 것이죠.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의 지도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세력의 입장에서 스캠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그 밑에 있는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투명하게 보고 싶어 해요.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중국 곳곳에 수천만 개의 감시 카메라들이 있고 그것을 AI를 통해서 그 영상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캠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스캠 산업, 이 스캠 사기 조직을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출신들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중국 내에서 그것을 하다가 중국이 그것을 이제 공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엄격하게 하니까 필리핀으로 갔다가 필리핀에도 그래서 이 스캠 사기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들이 관련돼 있는 게.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또 단속을 하니까 그게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또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소위 이제 그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 조직을 이끄는 바로 그들이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중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기꾼들 이들도 잡아야 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인들 중에 그 피해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얀마 반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도 이 스캠 조직을 타파하려고 일망타진하려고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사실 중국은 캄보디아하고 공식적으로는 매우 친한 나라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뒷면에서 보면 이 스캠 사기 조직은 정말 중국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태국이 고마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에게도 그렇고 태국에게도 그렇고 야 이제 싸우지 말고 그만 화해하지 휴전하지라고 하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이 스캠 사기 조직들을 일망타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중국의 입장에서 반가운 거예요. 그거는 중국만 반가운 게 아니고 사실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그 스캠 사기 조직이 괴멸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전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죄 경제가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까지 번지게 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요, 그 사실은 현대 사회에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원래 이 스캠 사기 조직이 나오기 이전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쪽 지역에 마약 산업이 굉장히 창궐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는 이쪽 지역이 이제 범죄 조직이 강한 이유는 여기가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경찰 조직도 형편없고 또 권력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들이 아주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가지고 돈을 버는 조직들이 많이 이제 활개를 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 때 이제 카지노로 돈을 벌던 그 조직들이 이제 카지노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활로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 활로를 찾아 나선 게 바로 이 스캠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수룩한 피해 후보자들이 또 많았던 것이고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겹쳤던 게 뭐냐면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기존의 화폐나 자산하고 달리 얼마든지 자산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익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금융거래라면 아무리 이 범죄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돈 세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그걸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디다 갖다 쌓아놓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가상자산 이 시장 규모가 커지다가 보니까 얼마든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사기치기가 쉽죠.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다가 보니까 그것을 감추어 놓기도 쉽고 돈 세탁을 하기도 쉽고 합법적인 자산으로 갈아타기도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쪽에 아주 부패한 정권들이 있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스캠 사기 조직들이 창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 여기만 국한되지 않고 스탄 지역 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또 넘어가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넘어가고 중동으로도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스캠 사기 조직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들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과거에 그 007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거대한 이 범죄 조직, 거대한 불법적인 조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운용하던 중국제 VT4 전차의 포신 폭발 사고가 중국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기는 어렵고 값이 싼 중국산 무기들을 이제 많이 샀어요. 그래서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산 무기로 서로 싸우는 격이 된 거죠.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BT4 전차라고 하는 거, 이 전차도 이게 중국산인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예전에 구입했던 미국산 무기하고 또 최근에 구입했던 중국산 무기를 섞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의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보통은 원래 처음에 중국의 방산업체 노린코라고 하는 데가 태국에다가 이 전차를 팔았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성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그 성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500발 포탄을 500발 쏘면 이걸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발까지는 괜찮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200발 정도를 쏘았는데 이 포신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도 뭐 크게 다치고 그 안에 있는 기기들도 뭐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태국도 난감한 상황이지만 중국도 그런 거예요. 왜? 아니 500발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200발 쏘고 터져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그 전차를 팔기는 매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그걸 살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제 태국의 입장에서도 이걸 2차분을 또 들여오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10중 8구는 안 들여올 것 같아요. 아이고 또 그런 사고가 터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기 수출 이게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교전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눈에 띄는 활약을 했는데요. 한국 방산의 위상 어떠한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 주요 국가들을 보면 중국,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 유럽도 수출을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도 지금 자체 무장을 하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지금 굉장히 벅찬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무장을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동남아 국가들의 또는 중동 국가 이런 데에 무기를 수출해 줄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 중국을 빼놨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를 따져보면 러시아, 한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도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실전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기 때문에 드론 같은 거에 뭐 그냥 판판이 깨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산 무기 신뢰가 깨지고 이 실전에서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에서 또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는 공급자 그건 누구냐? 예, 그거는 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남아 국가에서 또 이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찾는 나라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억류하며 사실상 석유 봉쇄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국주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먼로우 독트린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건데요. 먼로우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23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먼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5대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 즉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위에서는 캐나다, 미국 또 밑으로 내려오면 온두라스, 뭐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있고 브라질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 있고 쭉 이렇게 돼 있는 이 남북미가 있잖아요. 그 남북미 대륙은 유럽이 들어오지 마. 유럽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미국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먼로 독트린이거든요. 먼로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걸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영국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단 말이죠. 그 영국이 미국의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해 주었어요. 왜냐? 그 중남미 일대는 대부분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야, 영국하고 매우 가까운 그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 그건 뭐 영국 땅하고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 영국이 그걸 뒷받침해 줄게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먼로우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을 가지게 됐던 거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과거에 자기들 식민지였던 그 남미 대륙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남북미 전체를 다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소련하고 미국의 냉전이 치열하던 때는 그래서 소련이 중남미 이쪽 지역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유일한 예외가 바로 쿠바라고 하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그 쿠바라고 하는 데였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예.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먼로 독트린 같은 거 뭐 별로 필요도 없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세계는 다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먼로 독트린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베네수엘라든 다 우리와 그냥 파트너지 뭐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있는
마치 미국의 밑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안 한다. 이젠 다 동등한 파트너들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거에서 공개적으로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 즉 서반구라고 하는 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미국의 세력권으로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로 독트린을 다시 살려낸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거, 또 그린랜드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 또 캐나다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거, 이건 다 이제 그런 움직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그 마두로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퇴진해, 당장 지금 물러나면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서 안전한 망명을 보장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몰아낼 거야. 이런 위협을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침략 행위예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야, 내가 이건 침략하는 게 아니고 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건 뭐 웬만한 사람이 보면 이건 침략 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또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땅은 다 이건 미국 영향권 하에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이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정권은 그러면 내가 봐줄게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온두라스의 전임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 주도의 마약 거래 혐의로 미국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를 한 거예요. 마약 범죄 때문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죄 판결 받은 온두라스의 전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해줬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 뭐 마약 범죄 그것도 괜찮아. 다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사면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로 독트린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러면 온두라스에 미군 가서 주둔하고 그 미군으로 하여금 중남미 이쪽 일대를 다 장악할 수 있게 기지를 내줘라고 하는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그린랜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이쪽이 다 이건 미국 세력권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거기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걸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또 이게 실제로 범죄 조직하고 매우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또 유엔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그림자 선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뭐 거의 북한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 세력에 아주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나라인 셈인 거죠. 그러면서 또 범죄 조직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내놓고 이것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선단이 무력화될 경우 베네수엘라는 어떤 충격을 입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사실 외화 수입의 90%를 석유 수출, 원유 수출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근데 그거를 시추를 잘 못해요. 기술이 없고 그만큼 자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추도 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원래 정유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정유 공장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다 해상 봉쇄를 한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방법은 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건 뭐 유령 선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섀도우 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 화물선들은요 다 자동 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 위치 식별 장치라고 하는 것을 다 장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위성으로 GPS 장치 이런 것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추적이 됩니다.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 식별 장치를 꺼놨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위치를 조작을 하고 있는 배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럼 왜 하느냐? 이거는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한 데가 사실은 북한입니다. 북한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이런 자기 위치를 감추는 자동 위치 식별 장치를 끄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드나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했던 데가 이란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다 제재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 선단은 보통 이 설령으로 배 나이가 한 20년 가까이 된 또는 20년이 넘는 그러니까 폐선 직전에 폐선을 해야 될 배들이 주로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좌초될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가 그 원유를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배들 그런 배들이 이제 그림자 선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데 이게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 이후부터 이 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중고 선박 가격이요. 그 이후 굉장히 많이 뜁니다. 왜? 그림자 선단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그걸 통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네수엘라도 상당히 갖다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이번에 미국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키퍼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납포가 된 거고 시니어스인가 뭐 하는 그런 배도 납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그림자 선단이 이제 그림자 선단이 아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동 위치 식별 장치를 끄거나 조작을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그런 배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뜻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느냐? 그것은요. 위성에서 배의 이미지를 보고 또 배에서 발신하는 그 위장 신호들 이런 거를 이미지하고 GPS 위치 실제 위치하고를 이제 합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몇 척을 지금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선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원유 자기들이 수출할 수 있는 자기들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자산이 바로 원유인 건데 그거를 수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림자 선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외화 수입 자체가 이제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거고 심지어 외국에서 그 돈 가지고 그동안 수입해서 쓰던 가솔린 조차도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 베네수엘라의 대중교통도 다 멈춰서 버린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고 막 물가 상승률은 500%에 이르고 뭐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뭐 괴멸되는 상태로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로 시위가 일어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때 우리가 봤듯이 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다른 정권을 수립한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중 봉기를 통해서 정권이 붕괴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해서 아예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이 정권을 축출한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봐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정권을 축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을 미국이 옹립을 했을 때 그것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란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이게 내전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아무튼 이 미국 해군을 동원을 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해상 봉쇄를 하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림자 선단 봉쇄 전략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거라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원유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그 주체들이 누구냐면 그게 다 중국이고 인도이고 이런 데들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도 이 그림자 선단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명히 인도나 중국의 수입업자들은 러시아산 원유 그 값을 후려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 소위 우랄 석유라고 하는 거, 이것의 가격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만큼 이제 값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곤란한 게 이 그림자 선단을 쓰기도 굉장히 위험해졌고, 왜냐하면 미국이 다 그걸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유 수출량도 줄어드는 데다가 그것의 값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석유 수입 중 4분의 1 이상이 이번 제재 대상국에서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그림자 선단 봉쇄가 중국에도 비상 신호가 되는 것인가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도입하기 쉽지 않아지고 또 러시아로부터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유를 도입할 때 그 그림자 선단을 활용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니 이제 여러 가지 중국으로서는 어려움이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러시아가 요구하고 해온, 지금까지 중국한테 요구해 왔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직접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송유관을 러시아로부터 또 시베리아 이런 데로부터 중국으로 직접 연결하는 거, 이거를 러시아가 요구해 왔었는데 중국이 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모르죠. 뭐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이다, 그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중국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 러시아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석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판매 대금이 중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더욱더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그거를 자기의 거의 뭐 부하처럼 둘 수 있는,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원유 도입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에 대한 영향력,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